북한에서 군사선전만 접하다가 실제 전력 차이를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나요? 뭐 딱히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군부대 가서 그 보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미리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북한군은 대반수는 지금 조금 먹는 데가 연약해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군인들은 그런 게 안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벌써 그러다 보니까 그에 뭐 전투준비 장비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 엄청 좀 차이가 난다. 네. 그런 걸 많이 좀 느끼게 됐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네, 성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좀 군인들한테 많은 조금 그쪽으로 혜택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 북한은 또 군인 수가 많고 연도가 길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뭐 한 뭐 솔직히 군 복무연한 보니까 2년도 안 되더라고요. 북한은 평균 보면 일반 병종 9년, 무슨 뭐 이렇게 특수병종 같은 거는 막 10년, 그다음 그에 뭐 974라든가 이런 데는 한 13년씩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좀 타격받다 보니까 전에는 뭐 한 10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장비들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지금은 좀 연약하다 보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 막 가라 이렇게 군복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대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좀 그런 부대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호위사령부 있었는데 저희 부대 같은 것도요. 뭐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군복이 나왔어요. 좀 그러긴 했는데 제가 제대되면서 그 우리가 입었던 군복을 다른 부대에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입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니까 다른 부대는 우리는 뭐 좀 특수한 부대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다른 부대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입었던 걸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고 이 군복이 어느 정도 깨끗하다 하면 다른 부대 보내준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차마 남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많은 차이가 네 이렇게 나더라고요. 강철 부대를 보면서 북한 군대의 훈련 방식과 체계가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체감하셨나요? 훈련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이라는 건 일단 먼저 뭐 육체가 든든해야 되고 그냥 작전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무조건 어떻게 붙는가에 따라서 잘 수행해야 되고 빨리 신속하게 속도전 있게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첫째도 둘째도 사격이잖아요. 네, 사격을 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북한은 그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남한처럼 잘 짜여진 데가 있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날은 그쪽에서도 뭐 그게 뭐 전투를 한다 하면 그런 방식대로 북한의 방식대로 그 환경에 맞춰서 네 이렇게 서로 전투 임무를 주고 그게 임무에 맞춰서 잘하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볼 때 보면 그래도 남한은 그나마 조금 더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체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좀 아직 저기 북한 쪽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때 가서 실전을 했잖아요. 솔직히 실전이라는 걸 북한에서 못 해보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이번에 그 실전을 하면서 많은 아마 전투력이 올라갔고 또 아마 자손 그런 그 신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북한을 그렇게 여전은 조금 낮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높게 본다기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낮게 봤다가는 좀 어수하게 봤다가는 코 다칠 수 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겪은 차별과 보이브 신문 같은 경험들 이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저는 뭐 탈북을 딱 남한으로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 솔직히 확실하게 뭐 100% 무엇 때문에 왔다 그건 없어요. 좀 복합적으로 막 많이 듣겠는데 제가 뭐 오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중국에 좀 이렇게 불법으로 중국에 와서 일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가지고 또 중국에서 벌었던 돈을 쓰고 또 다시 그 돈을 또 다 쓰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와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좀 몇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하면서 남한 방송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무슨 미디어 뭐 이런 그런 걸 자주 접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좀 다르네 그런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사장님들과 조금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진솔하게 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조선족 이렇게 분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식들이랑 한국에 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아들, 딸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잘 산다. 지금 현재 뭐 몇 년 정도 가서 한국에 일했는데 집도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산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 이렇게 조선족이 또 이렇게 분들도 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너희들도 가면
살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쪽 가서 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도 찍어 보내고 그 부모님들한테 달달이 얼마씩 보내주고 그런 걸 보니까 좀 다시 생각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차마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온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조금 쌓이다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저기 북으로 가다가 잡힌 거죠. 잡혀가지고 보위부에서 취소를 좀 당했어요. 취소를 당하다 보니까 제가 취소 보위부에 잡히게 된 동기는 제가 중국에서 일하다가 그때 당시 중국에서 말에서 다치다 보니까 이거 쇄골 뼈가 불러났어요. 말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불러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올 수는 없고 했는데 중국에서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사장님,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건 아니고 전에 같이 일했던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다쳤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랬어 하면 그분이 직접 차를 가져와서 저를 데리고 자기가 그 일하는 산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의사를 또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내가지고 의사를 불러서 저를 치료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시고 그 중국 분이신데 그분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걸을 수도 없으니까 그때 통증이 와가지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 완치되면 가라. 그때까지 여기서 먹는 것도 내가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네가 완치 다 하면 가라 해가지고 그분 덕에 거기서 치료도 받고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거기에 신분이 없는데 중국 병원에 갈 수는 없는데 그분이 중국 위안 한 2,000위안을 줘가지고 의사를 불러서 저를 치료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긴 했는데 이 나라도 다 인간미가 있고 참 좋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런 느껴가지고 거기서 일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다친 건 2월달에 다쳤는데 2월이 아니다 1월에 다쳤어요. 1월에 다쳤고 3월 8일이면 그때 당시 그 여기를 말한 국회의원 선거죠. 북한에서 선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조금 치료를 받고 그래도 선거는 참가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중국에 돈을 벌려 중국에 오긴 했지만 나도 그때 당시는 북한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갔어요. 그래 거기 같이 있는 분들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또 와서 일은 하되 지금은 북한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우리가 선거를 참가하고 올 때는 어더라도 북한에 가자 해서 그래 같이 그때 한 10명 이상이 같이 왔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다 넘어와서 북한에서 잡힌 거예요. 북한 거기 그때 당시 삼지연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아직 포태죠. 포태 보위부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삼지연 보위부 걸쳐서 난 또 해산시 사람이어가지고 해산시 보위부까지 갔거든요. 가가지고 쭉 보위부도 가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갔으며 누구하고 갔으며 어디서 어떻게 먹었고 뭐 이런 쭉 경로를 다 이야기하는데 오게 된 경로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게 된 경로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선거를 참가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위부에서 선거란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난 선거 참가하기로 왔다고 조서에 그렇게 쓰니까 자꾸 그 담당하시는 분이 조서에다가 막 내가 그 선거에 참가하고 왔다 하면 그걸 막 자꾸 이렇게 지우면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쓰면 처음에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때리는 거 내가 그냥 쓰니까 그 하면 때리다 못해 그냥 내가 그 조서 쓸 때마다 그거 참가하기가 썼다니까 그래 써라 마음대로 하면 이걸 내가 쓰면 거기를 이렇게 볼펜을 푹 꺼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내가 그대로 표현했는데 이걸 나를 억지시키는 거잖아요. 내 표현을 말 못하게 하고 나를 그게 더한 그 범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좀 알았던 게 많이 조금 후회됐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잘못한 건 잘못했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보위부 안에는 한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보위부는 처음 잡혀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렇게 9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이렇게 기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없을 때는 설렁설렁 이렇게 살금살금 이야기해요. 어떻게 왔냐, 너는 무슨 일로 들어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는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얼굴은 그때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오토바이도 좀 타고 다니시고 돈도 좀 있던 분이었었는데 내가 누구라 해가지고 내가 그 좀 머릿속 기억에 있던 분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근데 어떻게 잡혔어요 하니까 자기는 유도 안내제로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유도 안내제가 뭐죠 하니까 한국에 가는 사람인데 내가 한국을 보내는데 직접 한국에 먼저 보내지 않고 중국을 걸쳐서 보내다 보니까 나는 중국까지 보내고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국을 가다 보니까 그 범죄가 바로 유도 안내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유도 안내제예요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몇 명 정도 보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만 해도 한 17가족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고 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 17가족을 보냈는데 한 가족당 보내면 그때 당시 중국 위안을 7,000위안씩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엄청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오토바도 비싼 오토바 타고 뭐 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때 난 그 사람 보고 형님이라고 했었거든요. 형님 근데 형님은 왜 안 갔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선을 아는 한국에 가는 선이 있으면 가겠는데 형은 왜 안 갔죠? 하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싶다. 한국이 좋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건 알긴 하지만 나는 그냥 여기에서 한국은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다. 이 땅을 그냥 지키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요? 그럼 형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형기는 어느 정도 먹어야 하니까 나는 형기는 없고 총살이 아니면 그냥 무기징역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나. 이 사람의 마음은 글쎄 한국을 보내는 게 북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깡짜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가겠다 해가지고 절차를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한국에 보내긴 했지만 나는 북한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은 안 갔었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뿐이고 잡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인해 가지고 총살을 될지 아니면 무기징역 가야 될지 지금 그런 갈로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이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있은 사람인데 있었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범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죽는 길을 그냥 지금 자기가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구나. 좀 그런 것도 생각되고 제가 또 거기에서 많은 취소를 받았어요. 많이 맞기도 하고 조금 좀 이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긴 하는데 일단 범죄라는 걸 지으면 나쁜 거긴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중국에 불법으로 가서 일하고 왔다.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그 솔직히 저보다 어린 동생이라든가 나이 어린 사람 저도 아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완전 인간이야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사회에서 이야기했으면 형님하고 이렇게 인사할 사람들이 지금 그 계급에 내가 지금 범죄자로 잡혀 있다고 나를 완전 짐승 취급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다시 잡히지 않고, 다시 잡히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느라면 꼭 언제든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7, 80%좀 결심을 다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심도 다지고 하면서 한국에 기회가 되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때 좀 이렇게 싹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5명이 함께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첫 순간 출발할 때부터 위험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보이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보이부라고 생각해요.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 음성 소리부터 이 사람들이 위압적으로 주면서 너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다 안다. 알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만약에 너가 간다 해도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널 잡아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완전 위압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거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한 7, 8명이 됐어요. 우리 북한 분들만. 들어가서 이야기는 딱 하고 싶은데, 그때 순간에 참았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게 요동하겠구나.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저 안쪽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갈 사람 있냐? 하니까 다 같이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난 거기서 좀 다양하게 다른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 기간에 또 가다가 발도 얼고 이래서 죽을 뻔한 고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전화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가지고, 가겠냐 하니까, 현감님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몇 명 내가 좀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야기 다 하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 다 들어봤죠. 가면서 안전한가, 뭐 어떤 그 쭉 이야기하니까 100% 안전하다고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금 현재 그 루트는 뭐 걸린 일이 없고 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면 출발하겠다 하는데 저 혼자 가지는 않겠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같이 가고 싶다.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 환경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 환경 저도 보이부에 잡혔었고 그런 걸 쭉 추리해 보다 보면 언젠간 이 사람들도 여기서 있다가 다시 북한에 가 잡힐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힐 수도 있고 있으면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 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교화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앞날이 좀 없어 보여 가지고 일단은 저도 같이 좀 가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분 쪽이 먼저 이쪽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거기서 브로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때 교회선으로 오다 보니까
교회 선교사분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전화 연결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몇 조씩 나눠서 몇 명씩 움직였거든요. 그래 보내주고 했는데 저희 출발할 때도 한 6명 정도 출발하는데 딱 출발할 때부터 저는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육부에서 전화를 받았고 잡히는 날에는 저는 주모자잖아요. 아무 나라나 같을 거예요. 뭐 한 많이 잡혔다 가면 그 행동이라든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서 기본 주모자가 누군가를 그 색출해서 그 사람을 기본 제일 크게 엄벌하고 처벌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주모자였잖아요. 제가 다 사람들 보고 가사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출발하면서부터 긴장하며 출발했어요. 잡히면 나는 죽어야 되고 살면 나는 자유를 찾아 네, 성공한 거고 하다 보니까 엄청 긴장했고 오면서 산에 올라섰는데 여름에 그 산에 있을 땐 전화가 잘 터졌는데 전화도 안 터지고 아무튼 참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오고 저는 솔직히 저기 오다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 있잖아요. 중국 톨게이트 있더라고요. 여기서 도로비를 봤는데 그게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정복 같은 거 입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정복을 입는 게 보안원들이라든가 계급이 있는 사람들만 있고 사회 일반 사람들은 정복이 없어요. 보위대라고 있는데 보위대는 그냥 그 군복만 입었지 여기 별이라든가 이런 거 단 게 없거든요. 근데 중국도 보니까 일반 사람인데 여기에 정복처럼 돼 있고 여기 별도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게 다 중국 공안들인 줄 알은 거예요. 버스 타고 탔는데 이런 작은 차에 우리가 한 10명 이상이 탔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나갈 때마다 엄청 속 조마조마하고 그분이 혹시 돈을 받으면서 그때 돈을 받는 줄 그런 것도 못 생각했거든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또 혹시 신고라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를 내리라 해서 신분 확인하지 않나 막 그런 게 제일 걱정이고 고민이었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같이 오면서부터 다 걱정이었죠. 근데 제가 최소 한 가지 제일 조금 위험했었던 게 제가 중국 거기 신양 북쪽역에서 그쪽에서 선교사님들하고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 한국 분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전화를 해가지고 북쪽에까지 오라 거기서 만나다 해서 그래 거기서 만났었거든요. 만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한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고 이렇게 전화상을 하다 보니까 네가 사람 이렇게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고생 많았어 하면 가자 해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던 배낭이 있었어요. 그 배낭을 그냥 거기도 중국이긴 한데 이게 제가 그 배낭을 메고 북한도 다시 갔었고 다시 또 그 배낭을 메고 중국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배낭을 그냥 메고 왔었는데 그 배낭 옆주머니에 이런 손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과일이라도 까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손칼이 옆에 하나 있었거든요. 손칼이 하나 있고 배낭 안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라이터가 한 7개 정도 있고 이렇게 작은 가스통이 이렇게 라이터가 이렇게 좀 고급진 라이터인데 가스 넣게 쓸 수 있는 라이터 그때 당시 누가 그걸 선물해 줘가지고 그런 라이터 있다 보니까 이 라이터는 가스통이 있어야 쓴다 해가지고 가스통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 배낭이 있다 보니까 중국은 북한 같은 거는 열차에 탈 때 금속 탐지기라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그 보안원들이 이렇게 쭉 몸이라든가 그 짐에 이렇게 대면 그 금속이 있으면 삐삐삐 소리 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금속이 있냐 이렇게 두져보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에스겔레터처럼 이렇게 짐을 넣으면 쑥 선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낭에 뭐가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와서 그 배낭 안에 걸 꺼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난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중국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럼 한 번 더 다시 그 짐을 저쪽에다가 놓으라고 하면서 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보더라고요. 보더니 이 안에 뭐가 있는데 꺼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장백 쪽에서 있다 보니까 장백 용어 중국 말만 했는데 이게 심양 쪽에 오니까 말이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보고 그 사람이 그 검사하시는 분이 경찰이죠. 경찰인가? 어떻게 자니 경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대하기를 뭐라고 하는데 경찰 2명이 와서 제 양쪽 팔을 딱 잡더라고요. 꺾더라고요. 이렇게 양쪽 딱 꺾인 거죠. 꺾여가지고 조사실까지 가는데 막 꺾이면서 가다가 딱 봤는데 그 한국분 2분하고 그때 당시 우리 같은 탈북민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총 4명이 있었는데 저만 잡히고 이분들은 그냥 간 거예요. 가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에스겔레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그분들은 저하고 눈 안 맞추시고 가더라고요. 하긴 뭐 저분들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난 잡혔으니까 난 죽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소에 갔는데 조소실에 이렇게
탁탁하게 있고 내가 배낭을 놨는데 거기 배낭 안에 걸 다 꺼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짐을 다 꺼내라 해서 꺼내다 보니까 뭐 라이터 한 7개, 옆주머니에 있는 칼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놓더니 나를 보고 조서를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날 이렇게 얼굴도 보고 날 사진도 막 찍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는 그냥 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 밖이라고 하면 도망을 치겠는데 심양역 아니니까 어디 도망칠 데도 없잖아요. 역 안에서 문만 딱 닫으면 붙으니까. 그래 그냥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만 했죠. 북한에 가서 죽을 수는 없어요. 북한에는 죽지 못하게끔 검사하고 사람들이 딱 붙어 있고 이러는데 아 죽어야 되겠구나. 내설 자살을 해야 되긴 하는데 중국에서 죽어야 되겠다. 북한에 가면 죽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가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막 그런 지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진을 찍고 참 이러고 나를 보더니 그 라이터라든가 칼, 손칼 그것만 두고 다른 짐들은 이렇게 그 배낭에다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에다 넣으니까 나보고 가래요. 근데 지금 어떤 잡혀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뭐지? 가라고 하네? 우선 나는 주모사 돼가지고 가면 그냥 무조건 총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확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낭을 딱 쥐고 가는데 돌아서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정 나를 연출하면서 가게 해놓고 뒤에서 떡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 보고 그랬죠.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라이터는 하나 달라 하니까 안 된대요. 여기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그냥 가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사람 보는 데서 앞에서 흉내 내면서 좀 이렇게 투덜댄다 하니까 이씨 뭐 내 라이터한테 안 준다 이렇게 조금 흉내를 내면서 문 열고 딱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잡혔을 때 봤을 때 에스겔레이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기로 올라가야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걸어가서 에스겔레이터에 발을 딱 댔는데 그 순간부터 머리가 또 다시 빡 서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막 뛰어와서 나를 딱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마 그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에스겔레이터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한 10년, 20년은 더 감수인 것 같아요. 잡혔을 때도 감수를 했는데 그때는 어쩌건지 더 긴장되더라고요. 막 머리는 뒤 돌아보고 싶고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일단은 막 그 오만 가지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서서 봤는데 어디 갔냐 보니까 그분들이 저쪽 끝에서 세 분이 다 머리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하고 찾으니까 이거 나를 보시더니 세 분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고 하여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하니까 당황하니 앉으라 그러면 기도하자가 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뭐예요? 했더니 아직 기도가 뭔지는 모르긴 했는데 그냥 앉으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고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런 이야기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른 말은 지금 생각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그 말이 계속 기억은 나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그때는 저도 막 당황했고 그랬잖아요. 어딘가를 붙들고 싶고 막 어딘가에 뭐 이렇게 막 빌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선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카톡으로 내가 지금 잡혔으니까 모든 분들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한국 분들한테 그 교회 분들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조금 긴장하자. 내 사진도 다 찍고 이랬으니까 어느 순간에 기차 탈 때 와서 또 잡을지는 모르니까 긴장하라 했었는데 그래도 뭐 쭉 긴장하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다시 내릴 때까지 딱 내리니까 마음이 기차 타고 내리는데 마음이 좀 내리니까 낮에 좀 헌할 때인가 초저녁에 탔는데 근데 새벽에 내렸었거든요. 그때 칭안동가 그쪽 왔던 것 같아요. 그쪽까지 기차 타고 심양에서부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잡혀서 갔으면 그때 저는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 그 선교사분도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저로 통해 가지고 제가 진짜 그 친구는 잡혔으면 여느 일반인이 오다 잡힌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내가 잡혔으면 무조건 거기 가면 북한에 가면 죽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분이 이렇게 그때 당시 그분이 저를 그냥 잡아 여면 되는데 저를 보낸 거는 지금도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왜 보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국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데 가면 그런 선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큰 위험이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오다 보니까 뭐 중국 걸쳐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걸쳐서 왔거든요. 태국 아니다.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렇게 걸쳐서 온 것 같아요. 네, 오면서도 좀 위험한 구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보고 놀랐던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좀 솔직히 국방부 이렇게 강의해가지고요.
그래 뭐 특전사도 가보고 좀 공강의도 조금 몇 번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사회 그쪽 다니다 보니까 이게 북한하고 남한이 조금 다른 점도 많더라고요. 네, 관권인들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제가 제일 느낀 게 여름에 갔었는데 여름에 이렇게 군복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팔까지 이렇게 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팔티인 줄 알았어요. 반팔은 아닌데 보니까 군복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여름에 다니더라는데 우리는 북한 아무리 여름에도 그렇게 모여 있거든요.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런 게 제일 그랬고요. 확실히 첫째, 둘째고 먹는 게 첫째잖아요. 북한 이렇게 식당에도 가보니까 자율 배식판 들고 자기가 먹을 양만큼 푸고 이렇게 반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서 먹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 어떤 부대들은 그렇게 먹는 부대들이 있긴 해요. 뭐 군대긴 한데 뭐 일여단 같은 데는 뭐 밥을 이렇게 막 퍼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허위사령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다 그 식당 신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릇에 다 하나씩 담겨주고 반찬에다 다 이렇게 각자 넣은 걸 그냥 차려놓은 걸 우리가 그냥 먹다 보니까 그 위에서 많은 조금 경험이 있었고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군복무를 뭐 한 2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막 10년씩 하는데 그게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지? 엄청 충격받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여기는 뭐 하사관들부터는 뭐 병사들도 뭐 이렇게 제대할 때 보면 한번 1,000만 원 이상씩 막 이렇게 그 돈을 적금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월급은 있어요. 월급처럼 군 그런 돈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10년 복무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나오면 뭐 한 이틀이면 다 없어요. 10년 동안 거기다 적금했던 거기서 한 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거기 솔직히 엄청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서는 하사관들은 또 여기 그 직업군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월급처럼 돈이 많잖아요. 우린 하사관들은 하사관까지는 직업군인이 아니거든요. 장교부터는 직업군인을 되는데 북한에는 하사관들 여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병사들하고 하사관 차이. 북한은 하사관까지 병사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별을 달아야 장교로 우리는 그 공관이라고 여긴 장교라 하죠. 이게 장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그 계획이 달라지는데 이게 그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본주의 사회나 북한 뭐 사회주의 사회나 자기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이래 가지고 제가 살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잘 안 돼 있죠. 북한은 아직도 국정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가격에 정해져 있는 그 월급을 주는데 그 쌀 1kg의 국정 가격이 뭐 1원 한다고 하면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한 5천 원씩 하거든요. 1원하고 5천 원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국정 가격으로 정해진 쌀 1kg에 1원이라고 하면 그 1원에 맞는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월급으로. 그러면 그걸 가서 그 1원에 사면 그러면 그게 생활이 유지되는데 그렇게 파는 데가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타도 그 월급을 타면 술 한 병 먹으면 그 일 한 달 월급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네, 아우, 너무 깜짝 놀라게 됐죠.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네, 저는 북한은 남한이 잘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지역에서는 백두산 줄기하고 남한 줄기가 있어요. 네, 백두산 줄기는 뭐 한길레몬 투사들이 해가지고 10호 대상이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남한 줄기는 뭐냐? 한라산 줄기라고도 하는데 남한이라고 안 하고 한라산 줄기는 남한의 친척이 있는 형제들. 남한의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돈을 보내주잖아요. 잘 써요. 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백두산 줄기 그쪽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뭐 형제라든가 이런 결혼 이렇게 많이 이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솔직히 이전 같았으면 남한에 친척이 있고 이랬으면 거기 그 행방불명자가 돼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고 그런 집은 뭐 결혼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데 우선 찾아와요. 뭐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계급을 내려놔도 돈은 언제든지 그 남한에서 뭐 연결만 되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 한라산 줄기가 더 잘 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자체는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있다. 잘 사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 우리 뭐 해산 장마당 같은 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에 뿔 내놓고 다 있다. 네, 고에는 뿔이 없잖아요. 네, 고에 뿔 내놓고 다 있다는 그 말 자체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그 안에 보면 한국 물품도 다 있다. 한국 물품은 내놓지 않고 다른 데다 숨겨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물품이 있어요 하면 딱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실지 사려고 온 사람이라고는 하면 그분한테 드리고
아니면 그 보위부라든가 이런 보안원들이 이렇게 우선 사람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게 하면 그분을 단속해가지고 거기 뭐 법적으로 좀 책임 묻는다든가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출처를 캔다든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물품은 벌써 중국 물품하고 남한 물품인데 중국 물품이 제일 많거든요. 뭐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 벌써 배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를 칫솔 하나라도. 그러니까 남한 물품이 좋고 그게 남한 경제가 엄청 발전했고 하는 걸 네, 우선 북한 주민들은 네, 능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뿐이 아니고 김일성 있을 때도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정확히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입소문을 도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남한 경제가 잘 돼 있고 우리 북한은 군사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북한 탱크에 남한 경제를 싣고 우리가 나가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는 조금 좀 떨어지지만은 군사력이 잘 돼 있다라니까 그 군사력과 남한은 경제가 잘 발전했으니까 그게 서로가 우리가 합심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게 또 이렇게 입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 이 말 자체는 남한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걸 그때 당시 김일성 자체가 그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인가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체 남한 방송이라든가 남한 드라마라든가 그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엄베르치 하는 거예요. 남한 노래까지 들어도 엄베르치 하고 뭐 아무리 부모님 계기마다 있는데 북한에는 계기마다 방침이라 해가지고 그 방침에 걸리면 그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첫 케이스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뭐 총살을 당하든 뭐 아니면 미성년자에 돼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을 못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연대적 책임을 내가지고 뭐 검사장 뭐 이래도 그 정국을 벗어야 되고 뭐 도당 무슨 뭐 간부라 해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엄벌을 하는데 일단 비사회주의 북한에는 비사회주의라 하더니 황색바람이라 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내 하나는 노래라든가 영화라든가 그의 외국 영화도 방영을 하거든요. 그 영화 내놓고 북한에서 매체에서 홍하지 않는 걸 보는 거는 다 단속합니다. 노래도 같아요. 작곡 작사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 노래 출처가 어디서 나왔고 누가 어떻게 불렀으면 누가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었으면까지 다 출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노래는 일체 들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남한 드라마 몰래 보긴 하지만 잡히면 그냥 뭐 가야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짐 다 싸놓고 본다 해요. 잡히면 수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방 갈 준비하고 수방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래, 야, 짐 다 쌌어? 하면서 우리 쏘는 거예요. 서로 우리끼리 그 드라마,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CDR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지금은 다 이렇게 USB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슨 보자 하기라면 보는데 이게 최근에는 친구들끼리 했는데 지금은 제일 왕왕히 하는 게 학생들이 많이 봐요. 학생들은 보다가 걸려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남한 드라마 보고 싶다 하면 학생들한테 가야 돼요. 학생들한테 가서 볼 수 있어 하면 가네가 그래 형네 그 보여드릴게 이렇게 봐요. 근데 어른들끼리 하면 잘못 걸리면 서로 잡히면 조금 다 불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추방도 갈 수도 있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내야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딱 제 친구 아니면 진짜 그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안 봐요. 근데 대신 학생들 같은 데 가서 애들한테 가서 야 좀 그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는 그 이렇게 지인 동생들이라든가 그런 데 이야기하면 잘 보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황색바람 외국 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근데 한 2000년 초반에 엄청 그때 당시 그게 CDR이 들어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그게 진짜 영화가 엄청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라기보다는 북한 전역에서 다 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을 그걸 단속을 안 하다가 그다음 갑자기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거 보는 사람은 무조건 추방. 그래가지고 그룹바라는 게 생겼는데 백공구 그룹바라고 그 백공구 그룹바 책임자가 무슨 뭐 도당 책임비서 구분 도당 책임비서 시금은 시당 책임비서 그 옆에 무슨 뭐 시당 책임비서 아니면 그 옆에 그 보안은 뭐 시당 또 보안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룹바를 형성해가지고 집들마다 다니면서 CDR 검사를 하고 잡히면 막 추방 보내고 엄청 엄격하게 그걸 했죠. 네. 그게 그 자체가 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황색바람이라든가 애국을 보면 그게 또 그쪽에 물 먹게 되고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쏠리고 말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대한 신경을 엄청 쓰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서 외국이라든가 그런 드라마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게 첫째 그 사람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게 제일 첫 임무죠. 장마당에서 들은 소문 중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던 것도 있나요?
뭐 일단 한국은 잘 산다 그런 게 있었고 한데 조금 더 지나가서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에서는 드라마도 많긴 하는데 이런 단편 영화 같으면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싸우는 영화, 깡패들 영화들이 많잖아요. 무슨 남자들 의리 때문에 만든 영화들.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 같은 그런 영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호기심 있고 막 이렇게 무슨 남자의 향기라든가 막 그런 영화, 깡패 영화들이 많잖아요. 깡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 남한에는 다 이러나? 남한에는 막 이렇게 서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총도 쏘기도 하고 막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정작 와보니까 안 그래요. 아 그거는 영화였을 거고 그냥 영화뿐이었었구나. 그냥 아 이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근데 처음엔 우리 그런 걸 막 보면서 아 진짜 하나만은 이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어딘가 아닌가 모르게 했었거든요. 아 이게 남한테 이렇게 막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지역을 막 이러고 서로 지역 자기 지역 남이 지역이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 결혼식장에 가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 조금 그렇지 않나? 그렇나? 하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긴 뭐 깡패가 없던데요. 참, 네, 그런 게 조금 좀 차이가, 네, 저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 좀 그런 차이가 아니었었구나. 그냥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냥 영화였을 뿐이로구나 하는 걸, 네, 좀 느끼게 했어요. 특별히 재밌게 보신 한국의 콘텐츠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제일 재밌게 봤는 게 어린을 제일 이병헌 나오는 게 송혜교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재밌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단편 영화처럼 뭐 무삭제 영화도 많이 나와요. 안에 이렇게 CDR로 나오는 게 무삭제 편들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많이 본 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테이프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테이프식 이게 나만 알잖아요. 여기 어렸을 때 저희 TV도 있었고 테이프식이 있다 보니까 그때 김도한 장군에 대한 영화 있잖아요. 장군의 아들. 근데 그때 처음 남한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소학교 다닐 때죠. 철반 때 장군의 아들을 봤던 기억이 네, 제일 나고 장군의 아들 자체가 영화가 무슨 명동이요 무슨 어디요 이렇게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아, 저 남한에는 저렇게 싸우다가 국회의원까지 됐었고 막 좀 그런 게 조금 머리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렸을 때, 완전 학교 한 12살, 13살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커피를 넘어서서 후에 CBR이 나오면서 보게 된 게 많이 발전된 걸 봤죠. 뭐 어린이라던가 무슨 가을 동화라던가 뭐 영화들. 그 다음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화살 축포 활을 그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영화도 일단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걸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 그다음 제일 많이 본 거, 제일 오래 본 건 대장금? 대장금 엄청 길잖아요. 대장금 한 10부작씩 이렇게 오늘은 여기 가서 보고 다음 날엔 또 다른 데 가서 보고 대장금을 또 제일 좀 인상 깊게 그게 좀 보면 대장금이랑 보면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우리가 역사 이게 조금 좀 다르구나 하는 조금 그런 차이 그런 거고 어린 같은 거는 우리는 그 북한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긴 하지만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체주의 그런 걸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첫째 놓고 그 사람들의 그 향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솔직히 남한 드라마는 개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제가 친하는 여자라든가 내가 동생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나의 목숨도 뭐 서슴없이 바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쪽에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 영화는 예술인데 예술상을 받았고 남한 영화는 진실상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북한에서 잘 하는데 남한은 진실적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상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들끼리 남한은 진실적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상을 받을 정도로 드라마가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다. 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도 돌아가는 정세를 알려면 장마당에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장마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장마당에서 그거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살려 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막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막 정부를 욕하는 소리도 하고 남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게 흐르고 지금 중국에서도 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떻게 대세고 잘 팔리고 지금 북한도 뭐 이런 정세가 지금
어디 뭐 건설 현장인데 사고도 나고 하는 걸 방송보다도 장마당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마당에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잡혀서 보이브에 잡혔다. 너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하면 장마당에서 들었다면 그럼 거기서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면 또 그 사람을 잡아가서 넌 어디서 들었니 하는데 장마당에서 들었다고 하면 장마당이 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유포를 했다 하면 그러면 더 캐지 않아요. 좀 그런 유머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 정세 이런 걸 알려면 장마당에 가야 된다. 좀 그러니까 그냥 그만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유머적으로 네 그런 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네 우리 민간에서는 네,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공개 처형되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에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이번에 나왔을 뿐이지, 지금 제가 있을 때부터 그 처형한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김정은이 딱 처형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이. 조직 여기 뭐 그룹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의 지출이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수입의 지출이 맞지 않게 쓴다 하면 많은 돈을 쓰면서 뭐 풍창된다던가 그러면 보이부라던가 이렇게 안전부 이렇게 보안원들이 그 사람들을 노시찰이 된다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 제가 지금 어떻게 수입이 이만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쓴다? 그러면 벌써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시 대상을 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감시하는데 그 사람 제일 측근부터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라는 건 감에서 보태지는 거잖아요. 아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했다 하기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벌써 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가 되면 벌써부터 전화기를 다 도청합니다. 북한은 전화기 도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뭐 말을 잘못하다가 진짜 자기가 본인이 아파서 전화하면서 야, 그때 그 먹던 약이 좋던데 그 약 좀 가져와봐 하면 약이라 하면 북한에서 마약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거든요. 약? 무슨 약인데? 약이 뭐 내가 아스피린 뭐 이런 정확한 명칭이 없이 그냥 약이라 하면 아 그래 마약이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잡아놓고 막 총살도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받기 위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잘 살게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돈도 좀 꿀 수도 있고 뭐 고리대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바로 갚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 시켜서 거기 가서 뭐 그 집에 있는 뭐 중기를 막 들고 온다던가 뭐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품고 뭐 앙심 품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심도 좀 많죠. 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 가지고 도와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법보다 주먹이가 찼다 또 해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게 그분들 옆에 보면 뭐 좀 주변에 조금 이렇게 좀 건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입소문 나고 뭐 그 집에서 좀 이런다 하면 저희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제목에 의해서 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잡아놓고 네, 그리고 그냥 달구는 거죠. 잡혀 들어가면 저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보이사령부 검열이라 해가지고 뭐 5명 총살, 많은 사람들 총살 당했어요. 근데 그 총살 당했을 때 그분들이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상업관리소 소장이라고 있었는데 상업관리소라고 하면 뭐 편의점마다 그 북한에서 상업관리소 무슨 이런 그런 데를 이렇게 조금 책임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전에 뭐 정춘실이라고 이전에 또 다른 뭐 쪽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조금 유명해가지고 그 막 홍보하고 영화도 만들고 하던 분이 있었는데 상업관리소 소장이 땅떼기를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콩도 많이 심고 거기서 나오는 콩을 뭐 기름도 짜서 사람들한테 공급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7월이면 북한에는 엄청 힘든 시기예요. 김매기도 하고 그런데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 김매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김매기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야 너희가 힘드니까 내가 개를 한 마리 잡아줄게 해서 개고기 먹으면 힘이 나고 하니까 개를 한 마리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개를 한 마리 잡아준 게 제가 된 거죠.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을 때 개를 잡아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명이 돼가지고 그래 이분이 총살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저는 현장에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도 거의 아마 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네, 이렇게 그 총살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오직 7월 8일이라는 걸 그날 개고기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그 개를 잡았었다는 걸 해가지고 총살당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도 좀 허무하더라고요. 야, 너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렇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7월 8일인데 7월 8일은 김일성이 죽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조금 의심가긴 했지만 그건 뭐였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좋은 사람이었고 이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했구나 하는 걸 지금 같았으면 그게 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도 하긴 하면서도 아 죽는 게 정말 억울하게 죽는다기보다는 생각을 그때 잘못한 거죠. 그냥 우리가 그때 당시 세뇌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잘 알기도 하고 종사하는 것까지 보기도 하며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멀어지던 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총살했다 하는 게 지금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잡아놓고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낳고 총을 쏠 때는 총알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쏴요. 이 사람을 한 명 쏘면서도 숱한 몇백 명, 몇만 명을 교양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이걸 한번 공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입을 줄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쏘는 거예요. 저렇게 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효과가 없다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죽입니다. 총살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조금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소리 내는 거죠. 소리를 크게 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에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뭐 만세 사건이라고도 있고 하는데 그게 1차, 2차로 총살을 했는데 1차 사람들은 다 총살했고 2차에 총살을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려 나가는 장 속에서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총살 당하려 나갔는데 이번에 잡혀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라. 현직에 그대로 가게 해라.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를 말하는 그때 당시 뭐 포천보존도 기념탑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 다 하고 이 사람들이 왜 만세 사건이라니까 다 총살을 당하는 날 나갔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방침을 해서 다 본직에 다 보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서 만세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 만세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선 다 죽었구나 하고 나가는 살았는데 그때 당시 산 사람들이 몇 명 되거든요. 뭐 우리 해산 같은 경우는 도무역국장도 살았었고 뭐 해산시 보안서장, 해산 분주소장 뭐 이렇게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도 에피소드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안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잡혔냐? 북한에도 어떤 분들은 매춘이 없다고 못해요. 매춘이 있어요. 북한에도. 네, 북한에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내가 그 그룹바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백공고 그룹바에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집들 다니면서 한국 CDR 보면 작게 단속해서 그걸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그걸 자기가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 CDR 자체가 말하자면 19금 CDR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섹스 쪽이라 말하죠. 그런 CDR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CDR을 보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CDR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매매처럼 되다 보니까 금액을 얼마를 정해놓고 줘야 되는데 한두 번은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또 그걸 보면서 막 했는데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야 돈을 달라. 이 사람들은 보안원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영업처럼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신분증이 있어요. 보안원 신분증을 맡긴 거죠. 신분증 맡기고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돈을 주겠으니까 신분증 사줄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 동안 돈을 안 주고 막 끌다 나니까 이 아내가 그때 당시 해산에 검열이 들어오니까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바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돈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주고 신분증만 맡기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 걸려들어가지고, 그걸 잡혀가지고, 보위부에서 그때 당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보안서장이죠. 이 사람이 그 쪽팔린 일이잖아요. 자기 지금 대원이, 지금 병사가, 그러니까 대원이라기도 할까? 자기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완전 쪽팔리는 일이 있으니까 도보위부장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아, 조금 도와주십시오. 1차에 나갈 것인가, 2차에 나갈 것인가 했을 때,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1차 대상이었었는데, 그럼 좋다. 그 2차에 넘겨주자. 해가지고,
2차에 넘었는데 1차 사람들은 다 총살 당한 거예요. 그래 2차에서 총살 당하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배로를 해가지고 다 현직에 그대로 가세요 해가지고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거 나와서도 그냥 보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야, 어떻게 아직도 보완을 하지? 하면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죠. 좀 쪽팔리지 않나? 그러던 생각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무서운 나라죠. 뭐 우리 남한은 내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남한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여기에서 부모들이 돈 보내주고 돈을 쓰다가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냥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있어요. 부모님들이 주는 돈을 주어서 좋긴 한데 이 돈 쓰기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막 함부로 못 써요. 잘못 썼다가는 보이면서 와서 막 언니가 돈을 어디서 났냐, 어떻게 썼냐,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썼으면 이걸 캐니까 돈을 부모들이 보내줘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북한에서는 돈이 많아도 함부로 못 씁니다. 아, 참, 이번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도 바뀐 게 없구나. 아마 솔직히 가면서 더 할 겁니다. 돈이 좀, 북한도 딱 불법에서 버는 건 없어요. 불법이 아니고도 벌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북한도 거기 많잖아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가을철에는 산 쪽에 가서 잣 따서 많이 벌 수도 있고, 무슨 오미자 딸 수도 있고, 또 강산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금도 캐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금도 캐서 또 돈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벌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번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몇만 원씩까 말하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굴려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북한도 가만 보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냥 끼니 그 한 끼만 이룰 수 있는 떼대끼 이룰 수 있는 그런 돈밖에 못 벌죠. 돈 많은 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형태는 그런 구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북한은 보위부 안전부 쪽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 쪽에 많이 붙는 거죠. 근데 권력 쪽에 붙었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돈을 벌 때는 막 우짜우짜 했다가 그냥 뭔가 조금 시틀린다 하면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잡아넣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잡아넣어요. 막 같이 다니고 막 형제처럼 죽을 듯이 니 죽을 때 내 같이 죽어줄게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조금 좀 걸린다 하면 그냥 바로 잡아넣어요. 좀 무섭다고 봐야죠. 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김수혜가 된다고 하면 여자가 후계자를 되는 건데, 여자가 후계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먼저 일단은 이미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자식이 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주애가 이제 그 아들이 좀 어렸을 수도 있어요. 어리다 보니까 김주애를 먼저 내세워가지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이렇게 출연시킨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저 나라도 막 이게 패턴이 막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 마음은 김정은이 밖에 모르잖아요. 네, 좀 그래가지고 확실한 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다 남자, 다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김수혜가 같은 자식이긴 한데 딸이다 보니까 아직도 북한은 그게 있잖아요. 조금 봉건적이라든가 그런 게 남자들이 기본이고 이렇게 여성들이 한쪽 수리바퀴를 같이 이고 나간다 하긴 하지만 아직 그게 좀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직도 여성들도 같은 당당하게 무슨 인권 가지고 나라의 한쪽 수리바퀴를 이고 같이 동력해가지고 같이 한다 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네. 조금 봉건적인 게 아직도 그 나라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전에 김일성이 때까지만 신처럼 여겼었고, 김정일이 죽고,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이라는 게 아니고, 저 신도 죽는구나. 그게 저는 사람들이 다 인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 사람들하고 어떤 또 신시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새 세대 또 사람들이 또 나오면서 이게 조금 북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김수의 딸을 조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내세우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아들만 내세우면 그대로 지금 정권이 아들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딸도 정권이 가긴 하겠지만 딸이다 보니까 그래 또 여성분들도 저 딸도 저렇게 내세우네.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조금 더 호기심 있게 이렇게 좀 그런 걸 유발하려고 좀 그러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대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도 난 이렇게 다양한 나라 수반이겠지만 또 아빠다, 자식을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빠다 이런 것도 네, 조금 친근감 있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열병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병식도 그냥 체제 유지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열병식을 할 때 북한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열병식이 있고 무력시가 있어요. 전에는 열병식만 했었고 뒤에 뭐 무력시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열병식, 무력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력시 막 전에는 뭐 탱크 나오고 엄청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다 필요 없다 보니까 기본 하이라이트만 나오는 거잖아요. 최종 그냥 열병 종대가 나갈 때 제일 북한에서 군인들로서 거기서 제일 믿는 사람들,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부터 거기 1, 2, 3, 4 쭉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제일 무력 할 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이번에는 화성 20호, 네, 전번에는 화성 19까지 나왔는데 벌써 화성 20 나왔더라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일 크게 봅니다. 네, 그건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소원이었었고 지금은 김정은이 그걸 지금 다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가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저거는 대단한 거죠. 저거만 이루면 제 생각에는 북한은 저거만 해가지고 이제 고초 연료를 해가지고 쏘기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네. 지배라기보다는 저 무기를 이제 쏠 수는 없지만 무기 장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사정권에 뭐 8,000km 이상 가면 뭐 좌우 8,000km 이상이면 미국이라는 건 미국 땅덩어리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 가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듭니다. 거기다 이제 그게 확실히 100% 완성됐다 하기보다는 완성되는데 가겠죠? 완성하게끔은 가겠죠? 거기 이제 앞으로 그 앞에 핵탄두만 거기만 설치만 하면 저는 너무 많이 갔죠. 저는 더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남한도 북한을 허술이 봤다가는 그걸 뿐이고 미국 자체도 저는 북한을 허술이 봤다면 코 다치죠. 네, 저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단한 거잖아요. 저건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게 벌써 전에는 실험을 하는 게 좀 다양하긴 한데 그게 확실한 실험에서 성공했다고는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자체 그걸 실험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고체연료 태워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제일 쭉 정대 나오는 거는 10명씩 나오는 거는 전에 있었던 거고 새로 부대들이 좀 나오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군견수들도 나오더라고요. 군견수는 아무 중대에 다 있었습니다. 군견수들도 다 있었고 다양하게 그다음 저기 자폭드론은 이번에 저기 러시아 전쟁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자폭드론이라는 걸 확실히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고 이거 북한은 원래 드론 자체가 엄청 발전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엄청 발전했고 그게 이제 자폭 드론까지 만들면 대단한 걸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미사일하고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김정은이 최고로 지금 좀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 선대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대가 못한 걸 자기가 지금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 20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우리 지금 그 국방위원장 스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저렇게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놀랄 만한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셨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긴 했지만 김정은이 용도에 따라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선전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우리 전 세계를 다 띄울 수 있다.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걸 사람들한테 주입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핵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단합되고 흩어지지 못하게끔 체제 유지를 하는데 기본 핵심을 주면서 wel병식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열병식에 나온 장비 중에서 선전용에 가깝다고 느끼신 무기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짜 하이라이트도 선전용이지. 대륙간 20도 선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100% 됐다는 건 없잖아요. 100% 됐다는 걸 볼 수도 없고 이러이러한 걸 지금 우리가
초고속 미사일을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 지금 그게 100% 완성됐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것도 선전용이나 같다고 보죠. 다른 미사일들은 어서는 그건 선전용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거는 북한에서는 어선 그쯤한 건 어선 다 넘어갔어요. 그건 어선 다 성공했다고 보고 제일 저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뭐 1초에 1.7km 이상을 날아가야만이 그게 그 속하는 거라 1초에 1초 1초 눈 딱 했는데 그냥 보이지 않고 날아간 거잖아요. 그걸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100%된 게 아니어가지고 좀 선전용?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한 7, 80%는 완성됐다고는 할 수 있는데 100%가 아니어가지고 선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무기는 어저는 북한은 너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미사일에 대한 거를 우리 교육도 주고 우리가 미사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 접근한다, 못 깁니다. 이런 게 자꾸 주입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 세대 그 지금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그 핵을 가지고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입 주면서 그걸 양성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우리 북한이 힘들긴 하고,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는 게 저걸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힘들고 이렇게 조이는구나. 우리가 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남한테 침략을 안 당한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민들은 힘들어도 저런 걸 만들어내면, 그래, 우리가 허리띠 조이는 게 저런 무기를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힘든 거지.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도 잘 사는 날이 오고, 우리도, 저쪽에 지금 그 미사일 하나 쏘는 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많은 그게 지금 그 경제가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지난날처럼 우리가 정복당하고 먹히면 노예가 된다. 이걸 계속 주입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어도 우리가 경지 노선을 해가지고 한쪽은 경제, 한쪽은 국방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걸 그냥 세뇌를 받으면서 지금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고 있고 많은 걸 지금 성공하고 나가고 있다 하는 걸 평민들이 듣는 거죠. 하지만 그게 주입은 100% 됐다, 우리가 성공했다 하는 세뇌 그 대내 안에는 대내는 그렇게 하는데 대외에는 아직 그렇게 보여는 주지만 그게 100% 네, 그게 확실하다는 거는 네, 좀 말하기가 조금 네, 어렵다. 네. 호위사령부 출신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저는 제가 군복무는 호위사령부에서 했었고요. 그러긴 했는데 이번에 열병식을 보면서 그 종대가 쫙 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친위대 나가더라고요. 974 나가고 그 다음에 경위대 나가고 그 다음 호위사령부가 나가요. 이번에 명칭을 딱 호위사령부가 당중앙위원회를 뭐 사수하는 부대다. 친위대는 당중앙위원회 직속, 맞아요. 원래 당중앙위원회 5처 직속 974였거든요. 그분들은 13년씩 군복무를 해요. 그 경위대도 그 소속 비슷한 건데 이분들도 하고 우리 호위사령부도 당중앙위원회라든가 애국인 수반이라든가 뭐 그런 평양시 방어를 한다든가 원래 91년 단위 하긴 하는데 뭐 평양시 그것도 우리 호위사령부에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저게 일단은 북한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사력이 그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저는 남한도 이전처럼 북한을 뭐 안보강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줘가지고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북한은 솔직히 남한에서 보다도 이제 아마 더 윗등급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제 그 실전 경험한 그분들이 그대로 가서 이제 전투부대 이제 각 부대에 가서 이제 자기네가 실전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조금 좀 나가게 된다고 하면 북한에서 군인들은 돌아설 데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일단 나가면 돌격 앞으로고 몸을 다 내립니다. 이번에 조국 해방 전쟁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리수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진해하고 맞고 죽고 젊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영웅이 좀 나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나이 드신 사람들이 죽은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영웅 내신했잖아요. 가족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북한은 소대장 이하는 그게 없어요. 가족을 가지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소대가 한다고 해요. 중대장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족이 있으면 전쟁을 두려워해요. 왜? 가족을 생각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걸 보면서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소리탄 거죠. 거기가 이제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있지만 내가 가족이 있는 무슨 그런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내대는 게 쉽게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내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좀 재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 그 때문에 소대장까지만 다 젊은 사람들, 총각들만 시켜요, 북한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목숨 바쳤다. 이게 완전 차이가 날 거예요. 아, 그래? 나이 든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하네?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김정은이. 아, 정말 이 사람들 잘했고, 목숨 바쳤고, 용이다. 하면서도 반대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자체가 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물러서면 반역자가 되고, 죽어야 되고, 그 가족이 더 피해를 보고 하니까 막 나가는 거죠. 아,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기든 지든 빨리 전쟁을 하든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잖아요. 또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번에는 뭐 무슨 걸 이번 끼는 뭐를 먹고 살지. 여기 진짜 솔직히 여기 그냥 사람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뭐 다이어트하고 남새를 어떻게 먹는 거 생각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진짜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쟁 일어나가지고 죽든 뭐 우리가 이기든 지든 빨리 이걸 결론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인들은 더 물러설 자리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원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라 하면 나간 거고, 전쟁을 여기 나가서 싸우면 내가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물러서면 솔직히 포로는 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포로가 되면 안 되고 하니까 그 규정 내 안에 포로는 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우리한테 배워주지 않거든요. 북한도 그냥 포로는 될 수 없다는 제일 큰 틀이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포로 됐어도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절대로 안 알려서요. 물러설 수 없게끔 만들어서요. 전쟁이 일어나면 글쎄 남한 군인들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 지금 제가 어떤 남한 사람이니까 우리 그 병사들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는 있지만 조금 차이점이 그게 있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군인에 있었고 지금 형편을 보면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하고 사상의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글쎄 90년대 사람들이 조금 좀 퇴학해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퇴보는 하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 사장이라든가 이걸 잘 주입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내가 물러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 게 최대 영광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조금 북한을 이전처럼 생각하고 북한 군인들을 이전처럼 생각하고 뭐 대하면 뭐 안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하고 좀 준비도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뭐 좀 남치면 내려올지도 모르고 하는 상태여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인철입니다. 아,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가 순서 없이 한 이야기인데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탈북 2015년도 했고요. 지금 2016년 5월에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 9년 차, 한 10년 차 되었고요. 그 기간에 다양한 뭐 회사도 다녀보고 다양한 알바도 해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사업 수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라고 지역에마다 다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저녁마다 또 지역 안전과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가지고 네,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고, 둘째는 호위사령부에 가가지고 호위국에 가서 그때 당시는 김일성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김일성 옆에서 뭐 호위하는 게 제일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옆에서 호위하고, 참 그게 저는 어렸을 때 그 호위사령부가 되는 그 호위 군인이 되는 게 딱 김정일 옆에서 호위하다가 만약에 막 총탄이 날아오면 내가 맞아서 죽는다 막 그런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런 게 꿈이었고, 만약에 살게 되면 평양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기 우리 친척분들이 평양에 사는 게 많아가지고 방학이 8월 달이면 방학이에요. 북한도. 그럼 계속 8월이면 뭐 평양에 가서 놀고
그리고 또 내려오곤 하다 보니까 아, 지방보다 평양이라는 게 확실히 좋구나 하는 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느껴가지고 평양에 서는 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도 호위사령부에 갔었고 평양에 군에게 배치받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서울까지 또 이게 일단 왔는데 그러면 내 서울이 평양에 사는 게 서울인데 그럼 일단은 남한에 오면 그럼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양에서 못 살면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꿈을 그냥 꿈처럼 생각했죠. 내 서울에 사는 꿈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하나원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거주지 어디를 가겠냐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말을 듣기로는 총무하고 부총무를 뽑는데 총무하고 부총무는 우선권이어가지고 서울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총무 아니면 부총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부총무가 된 거죠. 근데 부총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민주주의 투표라는 걸 받아봤어요. 근데 그때 2명이 나왔었는데 우리 한 25명 정도였는데 그분이 한 3표 정도 4표 정도 받고 내가 한 20표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총무가 됐고 총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서울 우선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을 받게 됐어요. 그래 서울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을 떠나가지고 제가 남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대쪽에서 군 복무를 했었고 진짜 남한에 북 한사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심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집도 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10월 달에 나왔는데 북한은 10월이면 추워요. 그래서 집에 나와서 내가 수도꼭지를 딱 열어봤는데 찬물 나오고 더물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데 더물이 딱 나올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가정생활 하는 분들이 더물이 나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해보잖아요. 그릇도 가시고 더물 나오는데 야 이게 고향 생각이 갑자기 팍 나는 거예요. 아, 여기 남한에는 이렇게 더운 물이 나오는데 북한에는 아직도 물을 끓이서 가지 않으면 물을 끓일 데가 없으니 그냥 찬물 그대로 손이 시리는데 이 추운 때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 아, 그게 그때 가슴이 막 내가 찡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준 게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와서부터 봉사를 좀 했어요. 제가 남한에 도움을 줄 건 없고 그때 당시 내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도움 줄 것도 없고 하지만 봉사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알게 되었고 북한에는 봉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북한 봉사는 무슨 어느 기념탑에 무슨 그런 교시관이라든가 이런데 빗자루 뭐 100클레, 쓰리방 몇 클레 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 지원했으면 그게 무슨 봉사증이라는 걸 줘요. 그분들 그쪽에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가지고 시간 뭐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내가 일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보수가 없이 하는 게 봉사더라고요. 아 이런 게 봉사였구나.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 이렇게 해줄 건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쭉 하는 봉사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냥 봉사하고 또 방범이라고 자율방범이라고 거기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했고 다양하게 단체에서도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봉사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또 꾸준히 쭉 지금 9년 10년 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도 거기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1, 2년을 지켜보고 한 몇 년 지켜보면서 아 우리 남한 사람들도 남한에 태어난 분들도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아 다시 생각된다. 저도 북한 사람들 좀 색안경 끼고 보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통일이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너를 보면서 다른,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 이렇게 좀 그런 게 생기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남한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고향 분들을 보는 게 좀 색다르게 보는 것보다도 좀 더 친근감 있게 보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네, 또 그런 동기부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또 고마운 나라잖아요. 저희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잘 이끌어주고 또 뭐 사는 거는 뭐 또 본인 거기 의지라든가 본인이 그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받아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죠. 뭐 안 받아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고요. 받아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와서 제가 꿈도 키우고 뭐 공부도 하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지금 정착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착하는데 조금 외로움을 겪지만 그걸 또 그
큰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진짜 제가 먼저 오긴 했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잘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오기가 좀 힘들고 하면 조금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빨리 되기를 진짜 첫째 사원이고요. 뭐 조금 같은 나라 해가지고 전 조금 서로 지금 갈라져서 서로 아픔이 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조금 서로 좀 화해해가지고 좀 잘 돼서 축하적인 통일이라보다 군사적 뭐 이런 거보다도 뭐 복음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상대방 좀 이해해서 가지고 조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빕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지금 어전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셔서 남은 또 올해 남은 걸 뭐 이루지 못했던 걸 뭐 미뤘던 일들을 마치 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